자, 우리 존총 대표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뉴스를 좀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백만장자들 좀 자산가 분들이 네. 미국을 많이 간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그 배경이 되는 리포트가 있었어요. 무슨 네. 영국의 어떤 컨설팅 회사였는데, 네. 본국을 떠나는 백만장자 숫자를 가지고 네. 했더니 4위였어요, 한국이. 한국이 4위였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좀 이해가 돼요. 뭐 중국 아주 압도적인 1위였었고, 뭐 네. 영국, 인도 뭐 이랬는데 각각의 사유가 있었는데 한국은 좀 왜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한국 기사에 네. 주된 어떤 포인트는 뭐 과도한 뭐 증여상속세 네.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왜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거의 그 리포트의 내용 중에 그럼 어느 나라로 많이 가느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또 미국이 뭐 당연히 거기서 이제 2등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편안한 얘기일 텐데 네. 미국은 넘버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러한 세계 1등 국가로서의 지위가 적어도 우리 생애에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외교 뭐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의 다 슈퍼파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기업을 놓고 봐도 결국은 뭐 가장 잘 나가고 계속해서 잘 나가는 이 회사들이 다 기업들이 다 미국 회사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어떤 실생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투자나 어떤 또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 회사가 최종적인 목적지로서 또는 꼭 거쳐가야 하는 그런 목적지로서 시장으로서 미국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교육이요.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그걸 유학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찌됐건 미국에 대한 거를 다 미국으로 보내는 걸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투자 시장으로서의 뭐 장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을 하나의 투자처로 생각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걸림돌이었다면 투자 환경 내지는 투자에 있어서 제약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이게 뭐 미국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뭐 주식을 놓고 보면 이미 서학개미들이 뭐 국장이 어떤 애 뭐 얘기하는 것처럼 제약이 없죠. 그리고 다른 투자 대상을 놓고 봐도요. 부동산도요. 크게 보면 부동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하고 그다음에 임차인 관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과거 대비 이런 것들이 수월해지다 보니 그리고 기타 투자 뭐 오늘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런 제약도 없어지거나 거의 없어졌으니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관심을 안 두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뭐 미국 쪽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국 사무실이 있고 원래도 자주 나왔지만 점점 더 그런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글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다 투자하냐? 그러면 미국인들이 좀 이렇게 선호하는 뭐 투자 상품이나 그런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오늘의 이 뭐 어떤 이 내용이 특정 상품의 어떤 투자 가치라던가 뭐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함에도 그런 걸 막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만큼의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대신에 이런 게 있겠죠. 결국은 뭐 미국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모두가 공감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정말로 어떤 제도상의 혜택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왜 말이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잠깐 스텝 백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민연금 제도죠. 미국은 뭐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일 텐데 어떤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정부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늘 뭐 미국도 뭐 베이비 부머들이 뭐 많이 은퇴하는데 뭐 이게 안정적으로 안 될 것 같다, 뭐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요.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 개인이 됐건 아니면 기업이 됐건 그들이 개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당연히 장려하겠죠. 준비하는 그런 장려한다라는 것은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요.
그게 미국에 굉장히 좀 더 뭐랄까 mature 됐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우리나라에도 그 개인 은퇴 연금 IRP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있어요. IRA가 있고 또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유명한 뭐 401k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결국 의도하는 건 뭐냐? 당신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고기 사 먹는데 다 쓰지 말고 그렇죠. 이걸 은퇴를 위해 잘 투자 계좌로 옮겨놓고 그걸 투자하는데 활용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줄게요. 이 컨셉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옮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서 빼주겠다라는 네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옮겨진 걸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할 연령대가 되면 그거를 이제 올라간 자산을 결국은 내가 자산을 끌고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걸 돌아서서 내가 은퇴 이후에 평생 소득으로 만드는데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투자 상품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이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여러 이 제도상의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이요. 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의 대상으로서의 부동산보다는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주는 대상으로서의 이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보다는 계속 월세 같은 거 나오는 수익형. 그렇죠. 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뭐 1억을 주고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게 가치가 올라서 10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걸 당연히 팔면 9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게 10억에 판 것을 돌아서서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잖아요. 그러면 이 9억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이요. 과세가 2월 돼요. 2월. 네. 2월이라는 거는 이제 아예 안 내는 게 아니고 미룬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루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하나 짚고 가야 될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 차익을 실현해서 그걸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부동산은 가치가 올라도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가치가 오른 만큼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또한 올라가잖아요. 그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것으로 더 우리가 더 강조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2월이면 그래 뭐 다 좋아 좋긴 한데 언젠가 이건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 이분이요 아까 1억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10억이 됐어요. 돌아서서 이거를 팔고 돌아서서 10억짜리 부동산을 또 샀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르신이 됐어요. 이제 계속 이거를 재투자하면서 이게 100억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99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이렇게 누적이 된 건데 그렇죠. 이거를 안 팔고 상속을 해요. 다음 세대로. 그럼 상속세 엄청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득세 관점에서는요. 돌아서서 그 자식이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팔아요. 당연히 100억에. 왜냐면 시가가 100억일 테니. 그러면 이 판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양도소득세 이제 양도 차익이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양도가는 100억. 취득가가 혹시 당초 취득가 1억이 아니라 100억? 그렇습니다. 그럼 양도세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이 모든 일련의 부동산 투자에서의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가치 상승은 소득세에 관한 한 이런 방식을 취함으로써 tax free, everybody's happy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unhappy예요. 그런 게 없죠. so sad예요. 아니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은퇴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는 투자 대상으로서 부동산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 를 이제 말씀하셨으니 미국은 이 평생 증여 상속세 면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평생에 걸쳐서 어떤 홍길동 씨가 홍길동 얘기하면 맨날 노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홍길동 씨가 친숙해요. 괜찮아요. 홍길동 씨가 평생에 걸쳐서 증여하고 상속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서 상속세 안 내는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내가 살면서 평생 증여 상속했을 때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뭐 한 10억? 10억. 많은가? Think bigger. 더 크게? 뭐 공 하나 더 붙일까요? 100억? 지금은요? 그게 한 150억 돼요. 150억? 네. 와. 평생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여 상속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놓고 보면 다음 세대로의 증여 상속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세대에는 엄마, 아빠가 있죠. 네. 개인당 150억이거든요. 아, 개인당 그것도? 곱하기 2 하면 300억이에요. 혹시 재혼하면 어때요?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100억에 대해서 네. 상속세, 그것 또한 네. 이제 결국은 100억만큼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은 맞겠으나 네.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그걸 활용하면 여하한 가정에서는 상속세 부담도 또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부동산 투자해서 가치가 올라가서 매각해서 나오는 양도소득세 네. 그리고 또 임대소득도 오늘은 지금은 이따가 더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네. 비과세되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누리고요. 네. 그리고 증여 상속에 있어서도 또 상속세가 안 나오는 그런 식으로 네. 만들 수 있으니 굉장히 유리한 투자 대상이 되고요. 이게 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식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기타 제가 오늘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끊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기타 뭐 라이프 인슈런스라든가 여기서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 미국 대선 관심 많이 갖고 보고 계시잖아요. 네. 최근에 바로 이거 찍는데 어제 또 대선 토론이 있었죠. 거기서는 근데 의외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았는데 네. 지지난주인가에 네. 이 해리스 후보,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어떻게 보면 네. 좀 급진적인 그런 공약을 낸 게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뭐냐면 1억 불 이상 네. 자산가들에게는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25% 과세하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25% 예를 들어서 보유 자산에 대한 재산 가치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법인 같은 거 유보 배당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만 네, 법인보다는 개인이겠죠. 개인으로. 개인이 예를 들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상황에서 네네네. 만약에 내 순자산액이 1억 불이 넘으면. 네. 그 사람은 거기에 적용을 받으면서 네. 그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비록 이거를 팔아서 매각해서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굉장히 레디컬한 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1억 불이면은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면 거의 한 1,000억이 넘는 그렇죠. 거잖아요. 물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엄청 큰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하는데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징적인 거기도 한데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그게 딱 들었을 때는 물론 1억 불이라는 걸 빼면 세상에 미국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반자본주의적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요거를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지금 마침 우리가 얘기한 그 컨셉이 있다 보니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아예 일리 없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만큼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다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역설적으로 네.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한풀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잘만 알고 그 제도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를 현재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액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억 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강남에 서울에 좀 괜찮은 아파트가 하나가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넥스트로 이제 많이 봤던 게 상가나 빌딩 이런 것들을 보셨는데 네네네. 최근에는 이제 좀 더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해외를 좀 내가 눈을 돌리겠다. 그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내가 미국을 고려 안 하겠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좀 내가 해보겠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여유 자금으로 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자, 네. 제가 부동산을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네, 부동산에 관한 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년의 세제상의 혜택이요. 네네.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도요. 외국인 투자자 똑같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세법의 전문가이시니까 이게 또 한국으로의 어떤 이후 상황을 또 감안하면 그것도 고려해야 되니 이게 녹록한 건 아니겠네. 맞지만 그럼에도 일단 1차적으로 미국에서의 말씀드렸던 이러한 혜택은 내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컨대 법인을 통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것을 계속 재투자하고 하는 방식으로서 똑같이 이월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러한 투자 부동산에 대한 이 혜택은요. 앞서 말씀하신 일가 하나만 한 채만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며칠은 상관이 없습니까? 무슨 그 갭 투자로 인해 막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주택수로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도 있어요. 아까 어떤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제도상 혜택을 준다 그랬잖아요. 네. 라이프 인슈런스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우리가 라이프 인슈런스라 그러면은 사실 기본 컨셉은 쉽죠. 내가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네. 나에게 만약에 변고가 생기면 내 가족들이 거기에 패닉 없이 뭐랄까 계속해서 이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잖아요. 네.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권장하겠죠. 장려하겠죠. 그렇다 보니 예컨대 내가 뭐 1억 원의 이 라이프 인슈런스 그 생명보험에 그 보험료를 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 뭐 5억 원의 추후에 사망보험 데스 베네핏 그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랬을 때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네. 1억을 투자해서 네. 5억을 받는 네. 그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차이라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차이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1억을 투자해서 5억을 받고 그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까지 네. 소득세, 네. 증여상속세 다 프리.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미국의 제도예요. 세법상의 제도예요. 네네. 이거는 아까 부동산이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지만 그거는 네.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나오는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뭐 재투자와 뭐 등등등. 그렇죠. 보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유일한 어떤 금융상품일 텐데 결국은 이거를 더 확대하면 네.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 내가 보험상품에 투자를 해서 네. 실제로 은퇴 이후에 쌓인 가치를 토대로 네. 직접 나의 은퇴 후 네. 비과세 평생 소득을 확보하는데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컨대 내가 앞서 얘기했던 그 1억을 투자해서 사후에 받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은퇴 연령이 됐을 때 그걸 그 자산을 토대로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금 흐르면서 보면 그냥 비과세 소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네. 내가 생전에 찾아 쓰는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투자 상품을 통해서 절세까지도 활용할 수 있고 네. 결과 또한 이 얘기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이 그 이제 고객분들 예.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네. 뭐 이제 그냥 한국에 계속 이게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대표님처럼 아예 그냥 내가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얻으러 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있을 건데 네. 아직은 비중이 어디가 더 많아요?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하면 네네. 그냥 투자하시는 분도 꽤나 늘었고 그냥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한국인 거소를 두면서 그렇습니다. 네네. 한국인으로서 네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미국의 어떤 투자 시장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과 그 장점을 뭐 높이 평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뭐 달러 베이스 기축 통화로서 어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있겠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그냥 자녀들이 거기 갔으니까 내 애한테도 네. 뭐 생활비로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겠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어보셨을 때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웃었는데 네. 미국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꽤 계세요. 좀 최근에 느는 추세죠. 비중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네. 적어도 이제 우리가 뭐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또는 뭐 과세 절세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에는 저는 그래요. 이게 이들이 영주권을 받고 또는 뭐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젊은 연령대 분들한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지금 뭐 세제 이런 한국의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정세가 불안해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것도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은 우리가 가정하기를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되도록 스스로를 만들겠다라는 뜻인데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 맞아요. 그쵸?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도는 알겠는데 한국에
과세 당국이 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하기를 네. 정말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 이제 내 자녀가 살고 있는 곳 또는 뭐 해가지고 영주권 받아서 갑니다라고 해서 가면 모를까. 네. 근데 뭐 그게 쉽겠어요? 그렇죠. 뭐 나중에 뭐 병원도 또 오고 싶기도 할 것이고 또 내 나라 내 땅인데 그걸 어떻게 그런 거를 네. 완전히 저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한번 그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 뭐 잠깐 이제 보충 설명드리자면 이제 한국에 계속 이제 생활권 거소라고 하는데 주소나 거소를 두고 이게 생활하고 계시면은 기본적으로 거주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 거주 비거주 이런 거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분들이 뭐 국내 그리고 국외 해외에서 벌어지는 소득에서는 전부 다 일단 과세는 됩니다. 과세는 되지만 아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융 상품이라든지 부동산에 있어서 또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전문적인 거는 뭐 이렇게 한번 상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하시는 부분마다 다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럼요.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이라는 건 모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예를 들어 나는 관심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서 계속 투자를 하니까 한국 과세를 감안하면 미국에서 뭐 텍스를 2월 한들 어쩌다 한들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국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무의미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2월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놓고 보면 그걸로도 굉장히 큰 밸류일 뿐더러 또 누가 알겠어요. 내가 나중에 언제라도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 했을 때 과거에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면 당연히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도 감안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좀 맞는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뭐 소소하게 유튜브 수익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아하.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해외에서 얻는 소득이나 그런 거 다 달러일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또 완전 달라요.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달러로 들어오니까 저희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온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달러를 벌어둬서 기특하다. 수출 촉진 중소기업 해가지고 뭐 법인세 납부 이연 막 이런. 와, 그렇구나. 어쨌든 국위선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듣는데 돈을 달러로 벌어서 한국 원화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신고 잘 하고 있고요. 저는 다 법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깨알 홍보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부동산도 있고 뭐 금융상품도 있고 하는데 이거 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구독자분들 다 해당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한번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 정도 제가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나왔던 내용들도 이제 국내 구독자분들도 해당이 되고 이제 직접 투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실제 만약에 투자를 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주로 뭐 어떤 법인을 세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가장 어쩌면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그렇죠. 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개인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해당 뭐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자산을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증여를 하면 이게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면 미국에서도 과세가 돼버려요. 근데 이걸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법인의 형태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면 과세가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과세가 안 되게 할 수 있다? 과세가 안 돼요.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어차피 한국의 거주자로서 부동산 투자해서 그거를 증여하는 것은 과세 한국에서 되는 거고 해외에서 과세가 설사 된다 해도 그 대상액을 외국납부세 공제로 활용할 수 있으니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예스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도와드리다 보니 이게 이론은 맞는데 이게 실제 한국 국세청에서 이런 외국납부세 공제에 대한 증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변수들이 있고 불확실성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애초부터 우리는 다루고 싶지 않잖아요.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법인을 통해서 뭐 법인 설립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한국보다 저도 한국에서 법인 설립해봤으니까 아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어려운 무거운 결정이 아닌데 그리고 뭐 법적인 안정성의 확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뭐 임대부동산이라고 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저희가 직접 겪고 도와드리는 케이스로서 만에 하나 투자하신 분이 변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이 공식적인 유언 검증 절차라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 이거를 다 법원 관할 하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걸 프로베이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이게 시간도 몇 년 걸리고요. 몇 년이나? 몇 년 걸려요. 그리고 비용도 그 해당 상속 대상 자산의 몇 %가 발생하게 되고 법적으로 그런 대리인을 지정해야 되고 그 대리인의 법률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뿐더러 이걸 생각해 보세요. 미국 내에서도 이게 번거로운데 남은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근데 그것도 트러스트를 쓰면요. 트러스트 되게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설립해서 그걸 통해서 투자를 했더라면 그 트러스트를 통해 투자된 자산에 대해서는 프로베이스 피할 수 있어요. 뭐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하면 결국 과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상의 번거로움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투자 구조가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어떤 이 법을 지키고 번거로움을 피하는 관점에서의 구조화 작업의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어떤 미국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 플래닝 차원에서의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국인에 비해서 추가로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또는 내국인과 비교해서 차별되지 않는 그런 제도상의 혜택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잘 챙기기 위해 투자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짚어보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은 사전에 꼭 공부하시고 웬만하면 법인 이름으로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해보신 분하고 상담을 하셔라.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